태조 이성계, 그의 본명은 이단이며 1335년 고려의 충수광 보기 4년에 쌍성 총관부의 천호였던 이자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생애는 고려가 쇠퇴하고 새로운 왕조인 조선이 탄생하는 격변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한반도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그 자체였습니다. 이성계의 가문은 대대로 동북면, 즉 오늘날의 함경도 일대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토호 세력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 국경이 모호하게 걸쳐 있었고, 잦은 이민족인 여진족과의 충돌이 끊이지 않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의 가문은 증조부 이안사 때부터 원나라의 지배 아래에서 쌍성 총관부의 관직을 세습하며 이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성계가 유년기부터 일반적인 고려의 귀족 자제들과는 달리 치열한 실전과 생존의 논리를 체득하며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자춘은 원나라의 지배를 벗어나 고려에 귀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성계는 이자춘을 따라 고려의 충성을 맹세하며 고려의 무장으로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어린 시절부터 천성이 영민하고 담력이 뛰어났으며 무예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활솜씨는 신궁이라 불릴 정도로 백발백중의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장에서 직접 활을 들고 선봉에 섰으며 적진의 핵심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그의 능력은 병사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동시에 적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성계의 군사적 성장은 곧 여진족과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여진족의 전술에 능통했으며 험준한 산악 지형을 활용한 기습과 기동전을 통해 여진족을 번번이 토벌하며 동북면 국경을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무예와 지휘력은 동북면을 넘어 중앙 조정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고, 고려의 조정은 이성계를 변방의 단순한 토호가 아닌 국가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무장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고려 말기는 북쪽의 홍건적과 남쪽의 왜구라는 양대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14세기 중반 홍건적이 대규모로 침입하여 수도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복주로 피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홍건적 토벌에 참여하여 수도 수복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개경 수복전에서 탁월한 기동력과 공격력으로 적을 격파하며 고려의 무력과 국방력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성계는 중앙 정치 무대에 확실하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홍건적의 위협이 잠잠해지자 남해와 서해안을 유린하던 왜구의 침략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왜구는 단순한 해적 수준을 넘어 정규군에 가까운 수백 척의 선단을 조직하여 해안을 넘어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입했습니다. 고려의 중앙군은 이미 오랫동안 이어진 전란과 내부 부패로 인해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백성들은 왜구의 무자비한 약탈과 사륙에 시달리며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성계의 진정한 구국 영웅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1380년에 발생한 황산대첩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군사적 업적이자 고려의 무장으로서 이성계의 입지를 완전히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당시 왜구는 수백 척의 선단을 이끌고 금강을 거슬러 올라와 내륙 깊숙한 곳까지 진입한 뒤 전라북도 운봉에 이르는 지역에서 대규모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왜구들은 아지발도라는 용맹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굳건하게 진을 치고 고려군을 위협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이성계를 양광, 전라, 경상삼도 도순찰사 겸 총중군사로 임명하며 왜구 토벌의 전권을 맡겼습니다. 이성계는 조민수 등 다른 장수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황산으로 진격했습니다. 황산, 즉 지금의 지리산 부근에서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과 왜구 본대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왜구의 기세는 매우 강했고 특히 아지발도가 이끄는 왜구들은 흰색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맹렬히 돌격해 왔기 때문에 고려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투가 격화되던 어느 순간 아지발도는 선두에 서서 고려군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이 아지발도의 위세가 전세를 좌우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그를 직접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인 이두란에게 아지발도의 투구에 달린 붉은 끈을 먼저 끊으라고 명했습니다. 이두란이 명중시켜 끈이 끊어지자 아지발도가 투구를 고쳐 쓰는 순간 이성계는 곧바로 활을 당겨 아지발도의 얼굴을 정확히 관통시켰습니다. 이두란과의 절묘한 협공 끝에 왜구의 우두머리가 쓰러지자 사기가 하늘을 찔렀던 왜구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고려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맹렬히 공격하여 왜구를 섬멸했습니다. 황산대첩은 이성계의 용맹과 지휘력 그리고 뛰어난 활솜씨가 고려를 구원했음을 온 천하에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고려의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했고 이성계는 단순한 무장을 넘어 구국의 영웅이라는 확고한 정치적 자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성계의 명성은 이제 최영 장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고려라는 낡은 배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국의 돛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성공은 그가 향후 정치적 변혁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황산대첩 이후 이성계는 1383년에도 여진족의 호발도 세력을 격파하는 등 끊임없이 국방에 기여하며 자신의 군사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고려 말기의 모든 위기는 이성계의 군사적 해결 능력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정은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그에게 군권을 완전히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군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이제 정치의 중심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고려의 낡은 권문세족들에게는 위협이었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던 신진사대부들에게는 강력한 희망의 징표였습니다. 그는 이제 무인의 역할을 넘어 고려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적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고려의 마지막 불꽃을 꺼트린 중대한 사건, 바로 위화도 회군이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국의 영웅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이성계는 고려 말기의 복잡한 권력 구조 속에서 새로운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오랜 기간 동안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소수 귀족 가문들의 전횡으로 부패해 있었고 이들은 대농장 소유와 사적인 무력을 통해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이들의 낡은 세력에 맞서 개혁을 꿈꿨던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였습니다. 신진사대부는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진출한 새로운 엘리트층으로 성리학이라는 유교 철학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통치 국가를 건설하려는 개혁 이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을 개혁의 강력한 물리적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진사대부, 특히 정도전, 조준과 같은 급진 개혁파의 핵심 지도자들과 정치적 연대를 맺었습니다. 이 연합 세력은 권문세족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며 고려 말기의 권력 구도를 재편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정치적으로 고려 왕실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당대의 명장이자 실권자였던 최영 장군이었습니다. 최영은 노장으로서 고려 왕실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했으며 이성계와는 초기에는 함께 국난을 극복한 동지였으나 점차 개혁의 방향성과 권력의 향방을 두고 미묘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의 갈등은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14세기 후반 중국 대륙에서는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강력한 통일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명나라는 고려에 대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1388년 명태조 주원장은 고려의 천령, 이북 땅을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며 천령위라는 통치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천령위 설치 요구는 고려의 북쪽 국경선을 명나라 쪽으로 밀어내겠다는 명백한 영토 침탈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명나라의 압박에 대해 고려 조정은 격분했고 특히 최영 장군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 즉 요동 정벌을 주장했습니다. 요동은 과거 고구려의 영토였고 고려에게는 역사적 상징성이 큰 지역이었으므로 최영은 이를 통해 국토를 회복하고 명나라의 오만한 태도를 응징해야 한다고 강력히 역설했습니다. 우왕 역시 최영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동 정벌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를 좌군도 통사로, 조민수를 우군도 통사로 임명하여 요동 정벌을 위한 대군을 편성했습니다. 이성계는 군사적으로는 고려 최고의 무장이었으나 요동 정벌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 정벌이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성계가 조정에 올린 반대 논리는 사불가론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계는 4가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며 정벌의 불가함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우선 명나라가 중원을 통일한 대국인데 비해 고려는 소국으로서 무리하게 대국을 거역하여 충돌하는 것은 국력을 소모하고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군사를 동원하는 시기가 농민들이 한창 농사에 매진해야 할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군사동원은 농업 생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백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군량미 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력군이 요동으로 떠나 국경을 비우게 되면 남해와 서해안에서 끊임없이 침입하던 왜구가 이 틈을 타 다시 대규모로 침입해 들어올 것이 명백하여 국내 방어에 거대한 공백이 생길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동 정벌이 추진되는 시기가 1년 중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장마로 인해 활의 현이 느슨해지고 갑옷과 식량이 젖어들어 군사들의 전투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전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최영과 우왕은 이성계의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반대를 묵살하고 정벌을 강행했습니다. 이성계는 결국 명령에 따라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하구의 위화도까지 진군해야 했습니다. 압록강을 목전에 둔 위화도에서 이성계는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폭우는 계속 쏟아지고 강물은 불어났으며 병사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이 상황에서 군사를 건너게 하는 것은 단순히 명나라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넘어 고려라는 국가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려 왕실의 명에 따르는 것이 국가와 백성에게 이롭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동행했던 조민수와 협의하여 역사를 바꿀 결단을 내렸으니 그것이 바로 회군, 즉 군대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1388년 5월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포기하고 군대를 이끌고 수도 개경으로 진격했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단순한 군사적 후퇴가 아니라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정치적 쿠데타였습니다. 이성계가 이끄는 군대는 개경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았으며 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시도했던 최영의 세력은 이성계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손쉽게 무너졌습니다. 이성계는 최영을 사로잡아 유배 보냈고 이후 그의 죄를 물어 처형했습니다. 또한 요동정벌을 주도했던 우왕을 폐위시키고 강화도로 축출했습니다. 이로써 이성계는 고려의 군권과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신진사대부와 함께 새로운 왕조를 열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고려 멸망의 시작이자 훗날 조선이라는 국가가 탄생하는 운명적인 분수령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왕이 아닌 일개 무장으로서 고려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전례 없는 권력 이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위화도 회군을 통해 고려의 군권과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이제 왕이 아닌 일개 무장으로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우왕을 폐위시키고 어린 창왕을 옹립했지만 이는 이성계 세력의 정권 장악을 위한 과도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성계와 그의 핵심 책사인 정도전은 우왕과 창왕이 사실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후손이라는 패가입진 논리를 내세워 두 왕을 모두 폐위시키고 강화도로 축출했습니다. 이는 고려 왕실의 권위를 완전히 훼손하고 이성계 세력에게 새로운 왕조를 세울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였습니다. 그 대신 이성계는 고려 왕실의 정통 후손인 정창군 왕요를 옹립하여 공양왕으로 삼았습니다. 공양왕은 이성계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지만 겉으로는 고려의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백성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국정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주도했으며 이들은 권문세족의 토지 독점을 혁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경제개혁의 핵심은 과전법의 시행이었습니다. 당시 고려 말은 권문세족이 수많은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국가의 재정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은 이 부패한 토지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나라의 경제적 기반을 세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391년 그들은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겸병했던 토지를 몰수하고 새로이 관직에 나선 신진 관료들에게 직역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주는 과전법을 단행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을 넘어선 정치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즉, 기존의 권문세족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시키고 이성계와 함께 혁명을 이끈 신진사대부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국가의 핵심 지배층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로써 이성계 세력은 군사력과 정치력에 이어 경제력까지 장악하며 새로운 왕조를 위한 모든 기초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역성혁명의 길목에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신진사대부 내부의 온건 개혁파 수장인 정몽주였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말 최고의 학자이자 충신으로 그의 학문적 깊이와 인품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계가 주도하는 개혁에는 동의했지만 왕씨 성을 가진 고려 왕실을 뒤엎고 새로운 이씨 왕조를 세우는 역성혁명에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으로서 마지막까지 고려 왕실을 지키려 했고 이성계 세력이 역성혁명을 시도할 때마다 이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성계가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잠시 정계에서 물러나 있는 틈을 타 이성계 세력을 축출하고 다시 고려 왕실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복원하려는 시도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몽주의 존재는 이성계 세력에게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의 명망과 충성심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그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 훗날 태종이 될 이 인물은 이 상황을 타개할 결단을 내립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회유하려 했으나 정몽주는 단심가를 읊으며 자신의 충절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1392년 4월 개경의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격살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니라 고려 왕조의 운명을 결정짓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몽주의 피로 얼룩진 선주교는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온건 개혁파가 완전히 무너지고 역성혁명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음을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몽주가 제거되자 역성혁명은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성계의 지지 세력은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마침내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개경의 수창궁에서 신하들의 추대를 받는 형식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조선 왕조가 개창되었으며 이성계는 조선의 태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즉위 후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국호를 정할 것을 요청했고 명나라는 조선과 화령 중 조선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고조선의 계승 의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국제 질서를 인정하며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려는 태조의 정치적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태조가 왕위에 오른 후 그는 곧바로 새로운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단연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의 건국 이념과 정치 체제를 설계한 조선의 설계자였습니다. 정도전은 중국의 유교, 특히 성리학적 이상을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관료, 국가를 구상했습니다. 그의 통치 철학은 민본을 강조하면서도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왕 한 개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경계했으며 유교적 소양과 학문적 깊이를 갖춘 재상이 국정을 총괄하고 왕은
도덕적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태조는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의정부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6조, 이후 예병현공을 두었습니다. 이는 조선 500년 역사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통치 구조가 되었으며 태조와 정도전의 합작품이었습니다. 특히 태조는 정도전의 설계에 따라 왕실의 종묘와 사직단을 정비하여 유교적 의례와 제사를 국가 통치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정도전의 설계에 따라 통치 체제를 확립한 태조는 곧바로 천도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도를 개경에 그대로 두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개경은 500년 고려 왕조의 상징이 깊숙이 남아있는 곳이었으며 비록 권력을 장악했지만 이성계 세력에게는 낡은 시대의 잔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방어에 취약한 면이 있었고 권문세족의 잔재가 남아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태조와 신진사대부들은 새로운 유교, 국가의 이념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이 새로운 도읍은 조선의 정신과 물리적 기반을 상징해야 했습니다. 천도 후보지로는 무학, 즉 지금의 서울 서대문구, 안산 일대와 한양이 주요하게 거론되었습니다. 태조는 직관들의 조언과 풍수지리적 판단을 종합하여 결국 한양을 새로운 도읍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양은 북쪽으로는 북악산, 동쪽으로는 낙산, 서쪽으로는 인왕산, 남쪽으로는 남산을 끼고 있어 전통적인 풍수지리, 원칙인 배산임수의 길지로 평가받았습니다. 뒤로는 웅장한 산이 병풍처럼 버티고 앞으로는 한강이라는 거대한 수로가 흐르는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394년 10월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자마자 대규모 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도시 건설의 총괄 설계자는 다름 아닌 재상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유교적 이상향이 도시 전체에 스며들도록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도시 설계의 핵심 원칙은 주례와 같은 유교, 경전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이자 정궁인 경복궁을 건설하고 그 궁궐을 기준으로 국가의 근본 시설인 종묘와 사직단을 배치했습니다. 궁궐의 동쪽에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시는 종묘를, 서쪽에는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직단을 두어 좌묘우사라는 유교, 국가의 핵심 원칙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정치 행위가 곧 조상과 자연에 대한 숭배, 즉 도덕적 통치와 직결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복궁의 주요 전각이나 문의 이름들, 예를 들어 근정전이나 광화문 등에도 유교적 덕목과 이상을 담은 고전의 구절들을 인용하여 도시 자체가 유교적 이념의 교육장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궁궐 앞에는 육조거리라는 넓은 대로를 조성하여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등 국가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6관청의 건물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행정 기능의 집중과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물리적 설계였습니다. 또한 수도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도시 내부와 외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한양도성을 축조했습니다. 백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을 잇는 거대한 도성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총동원하여 짧은 기간 안에 완성되었는데, 이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양 천도는 태조 이성계가 고려 왕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조선이라는 왕조의 영구적인 상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며 이후 500년간 조선의 수도로서 기능하게 되는 역사적 기반을 다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외적으로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내적으로는 정도전의 설계에 따라 통치 체제를 안정시켜 가던 태조에게는 말년에 가장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문제가 닥쳐왔으니 그것은 바로 왕위 계승 문제였습니다. 태조에게는 2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인 신이왕후 한씨는 이방후, 이방과 정종, 이방원 태종을 포함한 6 아들을 두었으나 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부인인 계비 신덕왕후 강씨는 이방번, 이방석 등 2 아들을 두었는데 태조는 이 강씨를 지극히 총애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가 거론되자 태조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소생인 이방석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신이왕후 한씨의 아들들, 특히 이방과와 이방원은 태조가 왕조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군사적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석이 세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상정도전은 태조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과 같은 공이 많은 왕자들이 왕권을 위협할 것을 경계했으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기반이 약한 이방석을 세자로 옹립하여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정도전은 세자 책봉 전에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고 중앙군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이는 이방원과 다른 왕자들의 사적 군사력을 무력화시켜 왕권 다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왕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공포심과 함께 정도전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결국 태조는 신덕왕후 강씨와 정도전의 강력한 주장과 지지를 받아 막내 아들인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 결정은 태조의 가족과 그가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균열을 가져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군공을 인정받지 못한 이방원은 점차 은밀하게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하며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조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책사의 뜻을 따랐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한 피해 숙청으로 돌아오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막내 아들인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고 정도전이 주도하는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를 확고히 하려 했을 때 왕조 건립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5째 아들 이방원은 깊은 좌절과 분노 속에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위화도 회군과 정몽주 제거에 이르기까지 혁명의 가장 위험한 순간마다 피를 묻히며 선봉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재상정도전은 그의 공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견제하고 권력에서 배제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이방원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정도전이 주도하는 세자 이방석 세력 간의 긴장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마치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에게는 자신이 정당하게 물려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강렬한 피해 의식이 있었고 정도전에게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자가 왕권을 위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정도전이 사병 혁파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극에 달했습니다. 정도전은 왕자들과 공신들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군사력을 모두 국가의 중앙군 체제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왕자들의 무력을 제거하고 왕실이 아닌 국가의 행정 관료들이 군대를 통제하는 제사,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종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입장에서 사병은 자신의 생명과 정치적 입지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사병 혁파가 완료되면 이방원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정도전은 왕자들을 외지로 보내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398년 8월 태조가 병환으로 요양하고 있던 틈을 타 이방원은 사태를 뒤집을 비극적이고도 과감한 군사 쿠데타를 단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꾼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이 명나라에 대한 외교 정책을 빌미로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병들을 동원했습니다. 이방원의 무장 세력은 정도전의 사절을 급습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고 피할 새도 없이 붙잡혔습니다. 이방원은 이 자리에서 조선의 설계자였으며 아버지 태조의 가장 신뢰하는 책사였던 정도전을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정도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재상 중심의 유교적 이상국가라는 조선 건국의 정치, 철학이 무너졌음을 상징했습니다. 정도전뿐만 아니라 이방원은 자신의 이복 동생이자 태조가 총애하던 왕비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세자 이방석을 비롯하여 또 다른 이복 동생인 이방번까지 살해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신덕왕후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방원의 반대파였던 주요 대신들 역시 숙청당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에게 이 소식은 천지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자 자신이 후계자로 세웠던 어린 세자가 자신의 아들 손에 의해 피를 흘리며 죽었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정치적 동반자인 정도전마저 제거된 것입니다. 태조는 이방원의 무자비함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 깊은 배신감과 환멸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피 흘려 세운 나라가 피의 숙청으로 얼룩진 것을 보고 태조는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정의와 이상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조는 곧바로 이방원에 대한 분노와 거부감을 표출하며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왕위를 이방원에게 물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형식상 둘째 아들이었던 이방과 즉 훗날의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1398년 9월 태조는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이 되었지만 이는 자발적인 퇴위라기보다는 자신이 만든 왕조에 대한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태조는 상왕이 된 이후에도 한양에 머물지 않고 수도를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이자 마음의 안식처였던 함흥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이는 이방원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와 절연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왕위에서 물러난 태조의 마음은 이미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들과 신뢰했던 책사 정도전이 자신의 아들인 이방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것을 목격한 태조는 권력과 정치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둘째 아들 이방과 즉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정종을 허수아비로 세운 이방원의 손에 있었습니다.
태조는 아들 이방원의 무자비한 권력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그와 한하늘 아래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 한양의 궁궐을 떠나 자신의 고향이자 마음의 안식처였던 함흥으로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양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왕조와 그 왕조의 실권을 장악한 이방원에 대한 공개적인 절연 선언이었습니다. 함흥에서의 생활은 태조에게 물리적인 휴식을 주었을지언정 정신적인 고통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태조는 함흥에 머물면서 이방원에 대한 깊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방원은 자신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한 것과 다름없다는 죄책감과 태조의 군사적 영향력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끊임없이 태조에게 사신을 보내 화해를 청하고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태조는 이방원이 보낸 사신들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만나더라도 그들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일화에서 유래한 고사가 바로 오늘날까지도 흔히 사용되는 함흥차사입니다. 함흥차사란 어떤 임무를 받고 떠난 사람이 소식이 없거나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고사는 태조의 이방원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깊고 뿌리 깊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태조는 사신들을 활로 쏘아 죽이거나 감금하며 아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태조가 함흥에 머물렀던 기간 동안 공식적인 왕은 정종이었지만 실권은 여전히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정종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했고 1400년에는 또 다른 형제인 이방간이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함으로써 군사적, 정치적 입지를 완전히 굳혔습니다. 이방원이 마침내 정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고 태종으로 즉위했을 때 함흥에 있는 태조와의 관계는 더욱더 절실하고 중요해졌습니다. 새로운 왕의 정통성을 위해서는 아버지인 상왕의 용서와 축복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수차례에 걸쳐 대신들을 함흥으로 보내 태조를 설득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태조는 아들이 보낸 어떠한 사신이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종은 마지막 수단으로 태조의 의형제였던 무학대사나 또는 태조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들을 보내 태조의 분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특히 태조와 함께 고려를 무너뜨린 동지이자 오랜 벗이었던 무학대사의 간청이 태조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사신으로 갔다가 무사히 돌아와 화해의 물꼬를 튼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그는 태종의 장인인 민제 등 여러 인물들의 노력 덕분에 태조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조는 결국 자신의 고집만으로는 아들이 세운 왕조를 영원히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태조는 1400년 말에 마침내 함흥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태종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승리이자 정통성 확보의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태조는 한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태종에게 종종 매서운 비판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주로 궁궐 내의 별궁이나 사냥을 통해 말년을 보냈습니다. 특히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외척 세력을 숙청할 때 태조는 이방원에게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다는 식의 깊은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태조는 자신이 세운 유교적 이상 정치 대신 아들 태종이 구축한 강력한 왕권 중심의 독재 체제를 멀리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1408년 아들 태종이 다스리는 조선의 수도 한양 창덕궁의 별궁에서 74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그의 시호는 강헌지 인계운성 문신무대왕이며 묘호는 태조입니다. 그의 무덤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건얼릉입니다. 건얼릉의 특징은 봉분에 억새를 덮었다는 것인데, 이는 태조가 고향인 함흥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함흥에 억새를 가져다 심었다는 일화가 전해지면서 비록 왕위를 세웠지만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던 그의 고독하고 복잡했던 말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개국 군주로서 강력한 무력과 뛰어난 지략을 겸비한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아들의 배신과 정치적 이사, 파괴로 인해 비극적인 말년을 보낸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단지 뛰어난 무장으로서 조선을 건국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확고한 군사 사상과 현실적인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은 특히 기동성과 실전 중심의 훈련을 강조하는 데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성계는 평생을 여진족과 왜구와의 실전 속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론적인 병법보다는 실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술을 중요시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궁술에 능하고 말타기에 능숙했으며 복잡한 전술보다는 빠르고 정확하게 적의 핵심을 타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황산대첩에서 아지발도를 정확히 저격하여 전세를 뒤집은 일화는 그의 뛰어난 개인 무예를 넘어 적의 지휘관을 먼저 제거하여 적의 사기를 꺾는 심리적 전술까지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성계의 실전 중심 군사 사상은 조선 초기 국방 체제의 기초가 되었으며, 국경 방어와 외침에 대비하는 조선의 군사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사력을 통해 국가를 세운 태조는 통치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정도전과 함께 강력한 유교, 국가를 지향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종교관은 다소 복잡했습니다. 태조의 어머니와 계비 신덕왕후 강씨는 모두 불교에 깊이 귀의한 인물들이었고, 태조 자신도 전쟁터에서 수많은 살생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불교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에도 불교, 사찰에 시주를 하고 사찰 건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비였던 신덕왕후 강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태조는 그녀의 명복을 빌기 위해 한양 도성 안에 대규모 사찰인 흥천사를 짓고 도성 밖에 흥덕사를 짓는 등 불교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공식적인 통치 이념은 정도전의 설계에 따라 철저하게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자들은 불교를 미신이라 비판하며 배척했고, 태조는 이러한 유교적 이념과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사이에서 복잡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양면적인 종교관은 조선 초기 유교가 국가 이념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민간 신앙의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었습니다. 또한 태조가 주도한 가장 근본적인 개혁 중 하나인 과전법의 시행은 단순한 경제 정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법은 고려 말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겸병했던 토지를 몰수하여 새로운 관료들에게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조선의 지배층을 완전히 교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태조는 이 법을 통해 새로운 관료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경제적 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새로운 왕조의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전법은 또한 토지 제도의 문란을 바로잡아 백성들의 삶을 일정 부분 안정시키려는 민본 사상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토대 없이는 조선이 5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태조의 생애 중 말년의 비극적인 사건인 제1차 왕자의 난과 이어진 함흥, 은둔 생활은 그의 통치 철학이 현실 정치의 벽에 부딪혔음을 상징합니다. 정도전과 함께 태조가 꿈꾸었던 재상 중심의 유교적 이상 정치는 아들 이방원의 강력한 왕권 중심 정치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태조는 자신이 세운 왕조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목격하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업적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함흥으로 떠난 그의 행동은 단순히 아들에 대한 분노를 넘어 자신이 세운 왕조의 모습이 자신이 꿈꾸었던 이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절망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함흥차사 고사는 태조의 개인적인 고독과 정치적 좌절을 상징하는 동시에 강력한 군사력으로 국가를 개창했지만 결국 정치적 이상을 지키지 못한 그의 복잡한 말년을 후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 왕조를 개창하고 새로운 수도 한양을 건설하며 국가의 기틀을 확립한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통치 기간은 완벽한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왕자들의 난이라는 비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의 치세는 고려의 마지막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태조의 건국 정신과 실용적인 국방 사상은 후대 왕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 500년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영원한 초석이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치세에서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 말기의 혼란은 원나라의 쇠퇴와 명나라의 부상이라는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새 왕조 조선은 명확하고 안정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태조는 정도전 등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 사대교린이라는 외교 기본 원칙을 정립했습니다. 이 원칙은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 나라와는 친하게 지낸다는 실리 외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큰 나라를 섬긴다는 사대의 대상은 당연히 중원을 통일한 명나라였습니다. 명나라는 조선 건국 직후부터 천령위 설치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고려를 압박해왔기 때문에 태조는 명나라와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조선의 왕조 교체를 승인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에게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고 신하의 예를 취함으로써 명나라의 권위를 인정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명태조 주원장이 조선에 대해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부자 간의 갈등을 은근히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태조는 큰 틀에서 명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시켜 북방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사대 정책은 이후 500년간 조선의 대외 관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낸다는 교린 정책의 대상은 주로 북방의 여진족과 남방의 일본이었습니다. 여진족은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자 평생의 전장이었던 동북면 국경지대에서 끊임없이 긴장감을 조성하는 존재였습니다. 태조는 여진족에 대해 상황에 따라 유화책과 강경책을 혼용하는 실리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여진족 추장들에게 관직을 주어 회유하고 무역을 허락하는 등 친선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진족이 국경을 침범하거나 약탈을 시도할 때는 단호하게 군대를 보내 토벌했습니다. 태조의 군사적 명성은 여진족에게 이미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치세에는 여진족의 대규모 침입이 비교적 억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교린 정책은 북방 국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태조의 현실적인 판단이 돋보였습니다. 고려 말기를 괴롭혔던 왜구의 침략은 여전히 조선 초기에도 큰 문제였습니다. 태조는 왜구에 대해서도 군사적 토벌과 외교적 교섭을 병행했습니다. 그는 왜구의 근거지를 정벌하여 무력으로 위협을 제압하는 한편 대마도주 등 일본의 유력 세력과 교류하여 왜구의 준동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무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일본 세력이 안정적인 교역을 통해 약탈을 줄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태조의 적극적인 대외 정책은 조선 건국 초기에 국가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력을 안정시키는데 큰 외교적 기여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안정을 다지는 동시에 태조는 건국 직후부터 국가 통치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도전이 주도한 통치 체제 설계의 일환으로 조선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법률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고려의 제도를 참고하고 중국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법률과 제도들이 정비되었습니다. 비록 조선 왕조의 최종적인 통치 법전인 경국대전은 훨씬 후대인 성종대에 완성되지만 태조의 치세에 이미 국가 통치의 기본 원칙과 법적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특히 정도전은 국가의 기본 법규와 행정 원칙을 담은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는데 이는 태조가 지향하는 유교 국가의 법률적 청사진이었습니다. 또한 태조는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확립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정비하는 데 힘썼습니다. 태조는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을 개편하여 성균관을 조선의 최고 학부로 승격시키고 성리학 교육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성균관은 유교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관료를 양성하는 핵심 기관이었으며 태조는 이곳에서 배출된 유학자들이 국가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신진사대부 중심의 관료 정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지방에는 향교를 세워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의 정비는 조선이 무력으로 세워진 국가가 아니라 유교적 이념과 도덕을 근본으로 삼는 문치 국가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태조의 이러한 내치 노력은 군사적 성공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도와 교육을 통해 국가를 영구히 지속시키려는 그의 원대한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개인적인 삶, 특히 그의 가족 관계는 그가 세운 왕조의 초기 역사를 피로 물들인 비극의 근원이었습니다. 태조에게는 2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중 첫째 부인인 신의왕후 한씨는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방과 이방원 등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은 태조가 무장으로 성장하고 고려 말의 혼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가장 큰 공을 세운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왕비로서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고
태조는 왕위에 오른 후 그녀를 추존하여 신의왕후의 시호를 올렸습니다. 태조가 왕위에 오를 때 함께했던 부인은 계비 신덕왕후 강씨였습니다. 태조는 강씨를 지극히 총애했고 그녀는 태조가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이방번, 이방석 등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태조가 후계자로 그녀의 소생인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태조의 사적인 애정과 정도전이 주도한 재상 중심 정치의 이상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태조는 신의왕후 한씨의 아들들이 가진 강력한 군사적 기반과 공헌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왕비와 정치적 이상을 함께할 수 있는 어린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이러한 태조의 결정은 왕조 건국에 피를 흘렸던 신의왕후 소생의 아들들, 특히 이방원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강한 반발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태조의 애정 편향과 정치적 오판은 결국 제1차 왕자의 난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난으로 인해 신덕왕후 강씨의 두 아들인 세자와 이방번이 살해되었고 정도전 세력 역시 숙청되었습니다. 태조는 이방원의 무자비함과 피해 숙청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총애했던 왕비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태조는 이방원에 대한 깊은 절연의 의지를 담아 왕위를 정종에게 넘기고 고향 함흥으로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태조의 개인적인 가족 비극이 곧 국가적인 비극으로 확산된 사례였습니다. 태조의 분노는 신덕왕후의 죽음 이후 그녀의 무덤인 정릉을 도성 밖으로 이장하고 그녀의 신주를 종묘에서 철거하는 등의 조치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그녀의 아들을 제거한 이방원이 후위 왕위에 올랐을 때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태조와 아들 태종 이방원 사이의 갈등과 그들의 화해 과정은 조선 왕실의 후대에까지 심각한 심리적, 정치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조가 함흥으로 떠나 아들을 거부한 사건은 태종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정통성 논란이라는 짐을 안겨주었습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외척 세력을 숙청하는 등 피해 숙청을 거듭했는데 이는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냉혹한 정치 철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종의 정치적 행보는 아버지 태조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왕위를 쟁취해야 했던 그의 복잡한 내면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태조의 비극적인 말년은 조선 왕조의 왕위 계승 원칙에 대한 깊은 논쟁을 남겼습니다. 태조는 적장자 계승의 원칙을 무시하고 막내 아들을 세자로 세웠고 이것이 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은 적장자 계승 원칙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으려 했지만 태종 또한 형제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기에 조선 왕실 내부에서는 왕권과 정통성 사이의 긴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태조의 가족 비극은 왕실의 역사에서 교훈이자 경계의 대상으로 남아 이후 왕들이 후계자 책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게 만드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태조의 사적인 애정과 정치적 이상이 초래한 결과는 그가 세운 왕조의 권력 구조를 영원히 뒤흔드는 강력한 파동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태조 이성계 편의 마지막 블록인 10번째 블록 1010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블록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생애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평가와
그가 조선 왕조에 남긴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 최종 유산을 정리하며 태조 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태조 이성계 제1대 왕 불영록 천실. 태조 이성계의 생애는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이라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히 왕조를 교체한 것을 넘어 500년 동안 지속될 새로운 국가의 뼈대와 정신을 심었다는 데서 그 위대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태조는 고려 말의 가장 위협적인 두 존재, 즉 북방의 홍건적과 해안의 왜구를 모두 물리친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특히 황산대첩에서의 승리는 그의 전술적 천재성과 뛰어난 궁수를 증명하며 국가적 영웅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성계의 군사 사상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실용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실전적 군사 경험은 조선 초기 국경 방어와 군사 제도 정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아들 태종대의 사병 혁파가 완료되지만 중앙 집권적인 군사 체제를 구축하려던 태조와 정도전의 시도는 조선의 안정적인 국방 체제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제도적 유산은 태조가 남긴 가장 거대한 업적입니다. 위화도 회군이라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 고려의 낡은 체제를 무너뜨린 그는 새로운 왕조의 이념으로 성리학을 선택하고 이를 국가 통치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재상 정도전과 함께 설계한 조선의 통치 구조는 의정부와 육조로 대표되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관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훗날 다소 변형되기는 했으나 조선 500년 내내 국가 운영의 핵심 틀로 기능했습니다. 또한 한양천도는 태조가 남긴 물리적 유산 중 가장 중요합니다. 태조는 풍수지리적 길지인 한양을 새로운 도읍으로 삼아 단순히 수도를 옮긴 것이 아니라 경복궁, 종묘, 사직단, 한양도성 등 도시 자체를 유교적 이상향을 구현하는 상징물로 건설했습니다. 좌묘우사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궁궐 이름에 유교, 경전의 구절을 인용한 것은 조선이 추구하는 문치주의와 도덕, 정치의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한양천도 후 조선은 고려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 도읍은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역사적 원형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태조의 과전법 시행은 지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이 법은 고려 말에 문란했던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해체하고 조선의 새로운 지배층인 신진사대부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관료들의 충성심을 유도함으로써 조선 왕조의 경제적 기반을 견고하게 다졌습니다. 이는 태조가 단순히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개혁의 의지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태조의 생애는 영광만큼이나 고독과 비극이라는 그림자를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가 선택한 왕위 계승 문제가 제1차 왕자의 난이라는 참혹한 가족 비극을 초래했고, 결국 자신이 세운 왕조의 실권에서 스스로 물러나 함흥으로 떠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태조와 태종 이방원 사이에 복잡하고 애증이 뒤섞인 부자 관계는 훗날 조선 왕실의 후계자 문제와 왕권 강화 과정에서 끊임없는 심리적, 정치적 긴장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원이 왕권을 절대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숙청의 냉혹함은 태조가 추구했던 재상 중심의 유교적 이사,
정치가 현실적인 왕권 당화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쇠락기의 무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여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구했고, 마침내 탁월한 정치적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새로운 500년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개국 군주였습니다. 그의 유산은 군사, 제도, 도시 설계, 외교 등 국가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조선의 정체성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가족과 정치적 동지들을 잃고 자신이 세운 왕조에서 고독한 말년을 보내야 했던 비운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복잡다단했던 생애는 이처럼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며 조선 왕조의 영원한 시작과 함께 영원한 비극의 서막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무덤인 건얼릉에 덮인 함흥의 억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권력의 비정함에 좌절했던 인간 이성계의 고독한 말년을 오늘날까지도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